우리 나이로 79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친구들이 바바바 바이든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30살 최연소로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살아온 50년의 화려한 이력엔 사랑하던 가족에 잇따른 죽음 등 아픈 가족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에선 이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We are the champions. Joe Biden. 네, 가급적 바이든과 좀 접점이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슈가 사실은 이제 이슈의 당사자를 모시는 거라 이 옆에 있는 저 바이든 당사자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이크도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이 당선자가 했을 만한 얘기들을 두 분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상징색인 이제 파란색을 일부러 이렇게 입고 나왔네요. 네, 저도요.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온화한 할아버지, 삼촌 같은 인상을 보이지만 사실 개인사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2년도에 29세 상원의원에 당선을 했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딸하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들과 자기는 살아났는데 그래서 상원의원 선서를 전통에 따라서 워싱턴 의회에서 하질 못하고 아들이 지금 있는 중환자 병실에서 했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아꼈던 큰아들 보 바이든 자신의 이제 델라웨어 정치 지도 승계자로 육성했던 큰 아들을 2015년에 뇌종양으로 잃었습니다. 네. 그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인 것이죠. 그때도 굉장히 슬퍼했던. 그렇죠. 모습이 그래서 너무 기억납니다. 슬퍼가지고 그때 대선도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당선이 확정된 다음 일요일 주일에 카톨릭 신자로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카톨릭 신자 대통령입니다. 예. 첫 번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래서 항상 가던 근처에 이제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드렸는데 그 성당에 죽은 아들 보 바이든이 묻혀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자기의 정치 경력을 이어줬으면 하는 그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이고 델라웨어 검사였던 아들이 묻혀 있는 성당에서 당선인으로서 첫 주일 미사를 드린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과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트럼프가 바이든이가 슬리피조 많이 했죠. 슬리피조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연설하기 전에 뛰어왔어요. 아니, 그냥. 자주 뛰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근데 진짜 그러는 네 거예요. 일부러 한 거죠. 그래도 그때부터 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아마 생각보다 바이든 저 원래는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인상 받은 거예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도 좋았는데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맞은 연설 끝나고 이제 제스처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세레모니 같은 그런 제스처 굉장히 뭐 이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대통령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은 이제 존 F 케네디 연설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정치 입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 이제 뉴딜이 이끌었던 루즈벨트처럼 어떤 제2의 뉴딜을 이끌어야 될 그런 요구를 또 받고 있고 또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이기도 하고요. 역대 이런 대통령들과 좀 비교했을 때 바이든은 좀 어떤 인물에 좀 가깝다고 보시나요? 바이든은 그 독자적인 대통령이라고 봐야겠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바이든 행정부 1기의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미국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나는 그 언제보다도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13명으로 구성된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출범시킨 것도 무엇보다 앞서서 만약에 대선에 승리한다면 첫 번째로 코로나 방역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뭐 그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셨는데 말을 좀 많이 더듬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학창 시절도 그렇게 뭐 성적이 뛰어나진 않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에서 나는 공부 잘했는데 넌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놀렸죠. 조 바이든이 이 가정적이고 또 인격적인 정치 지도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데는 또 질 바이든 그 재혼을 했죠. 예. 그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지금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 도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조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이제 질 바이든 한테 구애를 8번이나 했답니다. 결혼을 하자고.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몇 번이나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너 조가 싫으냐? 아니다. 조 정말 좋은 남자다. 난 사랑한다. 근데 왜 이렇게 결혼을 망설이냐 했더니 질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조는 벌써 부인을 잃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냐. 그리고 다시 나랑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결혼을 내가 함부로 결정을 해서 혹시라도 다시 부인을 또 한 번 잃게 된다면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이 사람은 무너진다. 나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청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바이든이 이제 성장 환경도 보면 부친이 뭐 용광로 청소도 하고 뭐 자동차 판매업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아일랜드계 이제 카톨릭 집안이잖아요. 이런 배경이 미국 내에서 뭐 아주 소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로서 성장하는데 어떤 한계가 되진 않았나요? 한계이자 이제 도움도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는 그 말씀하신 블루 칼라 노동자가 많은 그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이기지 않고는 불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굉장히 기득권, 기존 정치인의 이미지가 이제 풍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이단화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블루칼라 그 계층에서 본다면 누가 더 본인들하고 가깝겠습니까? 조 바이든 후보거든요. 예.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출신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스윙 스테이트의 그 경합주의 미국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후보를 택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저도 뭐 아일랜드 우리 가족은 아일랜드에서 왔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느꼈어요. 그 때문에 뭐 오하이오주에 있는 카톨릭들이 엄청 그런 가까이 느낌이 있어서 조금 뭐 오하이오는 결국엔 트럼프로 갔지만 그 때문에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이제 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2016년에 경선에서 이제 포기를 했을 때 바이든이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는 이제 평가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어떤 역사나 시대가 만들어준다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시대적인 상황이 바이든이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노쇠하지 않나, 기운이 있나 이랬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는 누가 정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인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트럼프 4년 동안에 그런 게 없다고 많은 미국인들이 실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안정감을 주는 경험해본 정치 지도자인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점점 더 신뢰가 가는 매력적인 후보자가 된 것이죠. 예. 맞아요. 그 전에도 조 바이든은 민주당 뭐 그 전선거 그 바이든, 워렌 그리고 버니 샌더스 모두 후보자가 많았을 때 한 번도 안 이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예. 그 워렌도 1등이었고 그 샌더스 그리고 그때부터 바이든이 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들이 왔어요. 예. 이렇게 지금 딱 저희를 내다보고 계신데 조금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나이로 79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그래서 좀 건강상의 문제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지만 또 100세 시대에서 그렇게 많은 나이냐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비교를 하자면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없앴던 백악관의 전통을 다시 살리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려견을 데리고 백악관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제일 친한 개가 두 마리가 둘 다 독일산 셰퍼드인데 예. 챔프하고 메이저입니다. 왜 챔프냐면 챔피언의 약자죠. 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어렸을 때 이렇게 낙담하고 어려워할 때는 아버지가 헤이 챔프, 넌 챔피언이야, 일어나, 이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나서 챔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는 메이저는 2018년에 델라웨이에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한 개입니다. 챔프는 개 나이로 12살입니다. 그러면은 개 나이 7년을 곱하면 사람 나이가 되죠. 그러면 84세예요. 어떻게 본다면 조 바이든 당선자보다도 챔프가 더 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챔프랑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고령자로서 백악관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그것도 하나의 그 화제거리죠. 예. 저 같은 뭐 약간 젊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되는 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민주당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신경 많이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물론 어떤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나이 때문에 뭐 은퇴하고 싶을 때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다음 대선에서는 뭐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그렇죠. 예상도 이제 하고 조 있고요. 바이든 후보가 이제 출마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나는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그건 이제 앞으로 자신의 거취, 건강 문제까지도 염두에 있는 발언이었고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상원의원을 했지만 또 젊은 세대, 에너지 많은 신세대를 대표하는 러닝메이트를 지목한 거죠. 비단 여성 유권자와 흑인 유권자층의 표를 끌어온다는 목적보다도 슬리피죠. 아까 알렉스 잘 얘기했지만 자꾸 조 바이든 건강과 나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심시킬 수 있는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택한 것이죠. 예. 바이든이 이제 정치적으로 무색무취에 가깝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내세우는 깃발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이 또 달리 보면 합리적 협상가라는 평가와 좀 동전의 양면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정치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저 바이든 그 당선인이 전 외교의 대단한 전문성과 인맥을 가진 정치자라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 8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어요. 네. 그게 그냥 무늬만의 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한테 러닝메이트 제안을 받았을 때 조건으로 내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할 때 나를 패스하지 말아라. 부통령으로서 그 나의 의견을 존중해라. 그거를 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러닝메이트직을 수락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에 깊이 관여한 부통령을 8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원의원으로서의 경력과 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합치면 조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예. 말을 조용히 하지만 굉장한 전문성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당선인으로 봐야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뭐 기대도 있고 좀 걱정도 있을 텐데요. 직접 보고 네. 좀 이렇게 뭐 당부하고 싶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Hi Joe. How are you? 환경을 위한 뭐 투자, 지원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기뻐요. 그리고 진짜 두 당이 컴프로마이즈 잘 되는 거 그거 걱정인데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캠페인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공신력을 회복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다른 나라를 쥐어짜고 괴롭히고 몰아붙이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 있고 품격이 있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길 기대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그리고 방송인 알렉스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에 쌓인 정치 독소를 풀어보는 시간 디톡스 정치입니다.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디톡스 정치 룰 한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말 끊기는 열띤 토론을 위해서 3회까지 허용을 하겠습니다. 네,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바이든 인물 탐구를 좀 해봤고요. 두 분도 좀 미 대선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런 이 미 대선인데 뭐 결과도 좋고요. 뭐 개표 과정도 좋고 총평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초강대국 미국에서 19세기 선거 제도를 갖고 논란이 있는 걸 보면서 이 또한 아이러니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후진적인 선거 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탈이 안 난 것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선거 불복을 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하고 발전한 거 아닌가. 근데 그쪽에서 총선 불복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그거 가지고 또 그래. 민트 동맹이라는데요? 누가 그래요? 민트 동맹. 민트 동맹이 뭐예요? 민경욱 트럼프 동맹. 그렇게 얘기하면 즐거워요. 바이든 당선인의 뭐 당선 소감 내용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Not to divide, but unify. 영어를 쓰고 그래요. 분열이 아닌 예.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존경받는 다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 이런 연설들이 역시 참 그 미국 대통령들 연설 들어보면 참 매력적이고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 참 잘 들었습니다. 더 없습니까? 어떻게? 아니 뭐 더 하라면 제가 쭉쭉쭉쭉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 거기까지야.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잘하면 그죠? 그렇지. 그 바로 그거예요. 네, 잘했어요.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이 남던데요. I'm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근데 앞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 부분이 평범한 말이지만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다. 바이든 연설도 좋았지만 그 앞에 해리스 부통령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의 뭐 즉흥 연설인 것처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설로 치면 저분이 대통령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벌써 4년 뒤에 이제 대통령감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아니 것 해리스가 같고요. 사실은 예. 그 바이든을 많이 공격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통령으로 참 초빙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참 이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해리스 부통령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장제원 의원을 발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는 러닝메이트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도가. 그럼 저도 예, 뭐 약속하신 수락을 좀 해주시죠. 예. 수락합니다. 이분 지금 제가 좀 모셨는데 지금 뭐 웃고 계신데 좀 말씀 좀 하시다가 그저 끊으셨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인물 이제 3수 끝에 대통령 되신 거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좀 저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정도로 예. 햇볕 정책을 지지했고 또 오늘 또 공개가 됐습니다만 8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을 존경한다 이런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클린턴 행정부를 이어받은 오바마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힐러리 국무장관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우리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케미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not bad, 나쁘지 않다. 장장 정치를 51년을 한 분입니다. 예. 정치적 경륜이 해안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가들을 폭넓게 등용을 해서 그들의 그 말을 정책화시켜서 탑 다운이 아니라 버텀 업 방식으로 내공 있는 정치를 할 그런 경륜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미국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또 한미 관계, 또 남북미 관계 어떤 변화가 올 것을 좀 예상이 되시나요? 우선 우리에게 이제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 자체가 미일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일본에게 좀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입지 조건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을 하나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돌발 행동을 하면 어찌 될까? 이 한반도의 운명이 또 그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평화주의자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을 끊임없이 설득했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악수해야 된다. 클린턴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와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계속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그런 대북 관계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마찰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 그룹들이 정책을 만들면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 서프라이즈하는 식으로 이런 행동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강력하게 북한의 핵 문제 처리, 비핵화.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아마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우려 반 기대 반 하면서 문재인 정부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당에서 이제 바이든의 인맥이 누가 있냐 또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그 의원이 박진 의원이시죠. 독대를 했던 분이고 정몽준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과 교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강섭 법제처장, 그 지금 현재 법제처장 이분도 바이든과 조금 아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야를 통틀어 한 명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지원 국정원장. 거기는 그분이 정치하기 전부터 청년 바이든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리카이 간사장하고도 수십 년 동안 교류한 이런 어떻게 보면 요 시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국정원장 아닌가 할 정도로 어쨌든 양쪽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앞으로 쭉 또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이분은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기 계신 정청래 이제 장제원 의원 두 분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제가 혁신 플랫폼 말씀드린 것이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뭐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뭐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저는 통합주의자입니다. 저희로서는 연대 없이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선거를 그것도 우리 범야권 진영에 존망이 걸린 선거를 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백전백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안철수 대표가 혁신 플랫폼을 제안을 했는데 저희 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 혁신 플랫폼이 어떤 형태인지 또 어떤 뜻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서 하시라. 혼자 가라. 그리고 뭐 우리 당 의원 몇 명이 뭐 동조하는 건 난 관심 없다. 이렇게 일구의 가치도 없는 식으로 일축해 버리는 거. 또 짜증 섞인 얼굴로 그렇게 일축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정 의원님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뺄셈의 정치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제 정청래 의원님 쓴 걸 보면서 역시 비위와 은유의 달인 아닌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애행 정치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해석을 해주시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뭐 야권 연대를 하자 하는 건데 득이 돼야 하죠. 결론적으로 득이 없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제안은 뭐냐면 세석 가지고 들어와서 본인이 애헴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애헴 정치를 하는 분으로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요. 안철수 지지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립서비스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일구의 가치가 없고 혼자 해라 이런 얘기를 모욕적으로 하냐면 당신은 안철수 당신은 깜도 안 되고 지지도도 없다. 당신이 우리 와서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감히 나의 리더십에 도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안철수 대표가 도야청청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여. 그거는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이 처한 현 상황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20%대의 지지율이 고착화됐습니다. 꼼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다. 뭔가 판을 흔들지 않으면 고착화된 지지율과 외부에 있는 그 대통령 후보, 이 선두 그룹들이 이 원심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재의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대통합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충청도 금산 출신이에요. 보면 이제 5일장이 생겨요. 그러면 장날만 되면 옷 탁 차려입고 빼꾸도 짚고 장에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살 물건도 없고 팔 물건도 없어요. 그냥 을에 장날이 되면 옷 차려입고 그냥 가는 장날에 가요.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출마병 걸린 거예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9년 동안 당을 5번이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된 거거든요. 뭐 안 하면 부수고 새로 만들고. 그래서 참신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라도 같이 손잡고 뭘 하자라는 그 심정은 알겠으나 저는 효과 제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하는 것이 안철수랑 손잡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4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서 진짜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당이 전체가. 두 번째, 광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폄하한 거에 대해 사과하고 광주 관련법을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민주당과 아직 안 했잖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개혁 입법 우리가 그래도 가능한 경제 3법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태극기 부대와 우리 손절하겠습니다. 절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 합당하면 되겠네요. 아니지. 우리는 민한당 하라는 없잖아. 얘기입니까? 아니. 민주당 2중대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3중대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거 다 우리가 하고 또 민주당이 원하는 입법 다 해주면 민주당하고 합쳐서 그냥 정권 창출하면 되겠네. 장제원 의원님 있잖아요. 그래서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이요. 같이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따로 당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당은 경제 3법에 대해서 저처럼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가야지만 저희 당이 국민들로부터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또 우리 당을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조언을 했을 뿐이에요. 피스 오브 어드바이스. 박수 한번 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가출자들하고는 또 뭐 하지 마세요. 안철수 대표도 저희 쪽에서 가출한 거잖아요. 당을 나갔고. 금모전 의원도 그렇고.
또 뭐 부산에서 또 어떤 뭐 여성 전직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 쪽에서 가출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좀 멀리하세요. 네. 오죽하면 가출했겠어요. 아니 나는 그분들도 참 가슴 아픈 게 오죽 내로남불에 표리부동에 이율배반에 참다 가출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아니, 같이 그쪽 해야죠. 땅 갔다가 또 탈당할지도 몰라요. 그럼 공천을 왜 줬어요? 사과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검찰 분위기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로 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제 다녀오셨죠? 예. 대검에서 지원하는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주는 게 있고 수사가 많으면 수시로 주는 게 있어요. 이 정기적으로 주는 거나 수시로 주는 거나 너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하게 잘 지급이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권력기관에 대한 그런 특활비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요한 일이지만 그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면 정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다 파뒤집이겠다? 난 그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이것도 헛발질한 거예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해석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번 특활비 정부군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길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안 썼답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확인해줬고, 근데 이 특활비가 아무리 영수증이 없는 거다 할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찰을 하게 돼 있는데 특활비 부분을 감찰하게 된다면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좀 함부로 쓰는 경향, 부적절하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감찰하면 안 걸릴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면의 밤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불면의 밤을 지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그렇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썼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돈봉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기소도 되고 이렇게 고생 좀 했는데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해왔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면 되지 윤석열 총장이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집행 방법을 좀 개선하면 되는 문제지 윤석열 총장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감찰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말 좀 창피하게 됐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추미애 장관이 이긴 추미애 거지. 장관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헛발질한 거 아니에요. 정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만 얘기하자고. 문제는 결론이 안 나는데 이게 검찰 개혁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어떤 논란, 충돌인지 필연적인 논란이 아니에요. 또 이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어떤 무리한 권력 남용인지는 좀 미래의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뭐 갈등이라는 표현도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이게 좀 봉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문제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전액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당면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에요. 그 과정에서 충돌일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올해가 지나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부딪히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뜨거운 토론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에 쌓인 정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또 디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또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망고 주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사 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맛있네. 바나나 향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와요.